야, 내 집구석 핏줄이랑 내 동생이랑 수준이 같냐? 내 동생 놈한텐 단돈 10원도 아깝지만 내 여동생 재혼에는 5천만 원 턱 내주는 게 당연한 이치야. 제 친동생 전세금 보태주는 건 절대 안 된다며 핏대를 세우던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겐 저 몰래 5천만 원을 덥석 갖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밖에서는 까마득히 어린 여자와 두 집 살림까지 차렸더군요. 저를 ATM 기계 취급하며 무참히 짓밟은 악랄한 시댁과 기생충 같은 남편. 이 인간 말종 쓰레기들을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예식장에서 아주 뼈저리고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가슴 뻥 뚫리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최고급 예식장에서 총괄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43살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 콧대 높은 사람들의 결혼식까지 제 손을 거쳐갔지요. 결혼 10년 차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과 예쁜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이토록 기막히고 처절한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징징징징징징 어두컴컴한 거실 한가운데서 쇠소리 같은 진동음이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탁자 위에 엎어놓은 휴대폰 화면에서 번쩍번쩍 시퍼런 빛이 새어나와 어두운 거실 천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로 그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손에 든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 붉은 포도주가 찰랑거리며 작은 파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떠 있었죠. 부재중 전화 47통. 아니, 방금 또 한 통이 걸려와서 48통이 되었습니다. 49 그리고 마침내 50통. 화면을 가득 채운 발신자의 이름들은 참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얄미운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대는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이번에는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야, 이 쳐죽일 미친년아. 내가 사람이니? 당장 전화 안 쳐받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는 쳐다보기만 해도 그 표독스럽고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어발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우리 집안 초상 치르게 할 셈이냐? 당장 기어 들어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이건 평소엔 점잖은 척, 뼈대 있는 집안의 어른인 척 하시던 시아버지의 문자였고요. 새언니, 방금 우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언니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따위로 망쳐놔. 이건 늘 저를 쥐잡듯이 잡고 가르치려 들던 시누이 유진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성민이의 문자가 다급하게 연달아 도착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가 있어, 진짜야.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나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다가 그만 피식하고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해라니 참 뻔뻔하고 역겹기도 하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기세등등하던 인간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어요. 이제야 온전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 아래
제 목숨보다 소중한 8살 딸 예나가 쌕쌕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딸아이의 통통한 볼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빳빳한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소송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서류를 손끝으로 쓰다듬자 지난 10년의 지옥 같았던 세월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보기에만 번듯한 회사원인 남편 성민이는 뼛속까지 제 엄마 치마폭에 쌓인 찌질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는 저를 툭하면 벌레 보듯 무시하고 깎아내렸죠. 우리 유진이는 아주 고상하게 컸다. 너같이 예식장 문 앞에서 비위나 맞추는 천박한 여자랑은 태생부터가 달라.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던 소리였습니다. 명색이 최고급 예식장 총괄 실장인데도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저 굽신거리며 심부름이나 하는 식모일 뿐이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넌 집구석에서 밥이나 똑바로 차려. 어디서 여자가 감히 남편한테 기를 펴려고 들어. 툭하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큰 소리를 치곤 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멸시와 개돼지 같은 취급을 꾹꾹 눌러 참으며 버텼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예나에게만큼은 아빠가 있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참고 또 참으며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지방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넉넉지 못하게 사셔서 저와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험한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제게는 자식처럼 애틋한 하나뿐인 남동생이지요. 그 동생이 8년을 사귄 착하고 참한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소방관 월급으로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 딱 7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한사코 입을 다물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누나로서 가만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 무슨 할 말 있어? 나 오늘 피곤한데. 남편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저기 우리 동욱이 이번에 결혼하잖아. 전세금이 조금 부족하다는데 우리가 딱 700만 원만 보태주면 안 될까? 내가 월급 타면 금방 다시 채워 넣을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처가에 피 같은 돈을 퍼줘? 여보, 7천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이야. 우리 적금 만기돼서 통장에 돈 있잖아. 내 동생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누나로서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있잖아. 시끄러워. 우리도 당장 빚 갚기 바쁜데 무슨 처갓집에 돈을 대줘? 사지 멀쩡한 놈이 누나한테 손 벌리는 꼴 보니 그 자식도 아주 싹수가 놀았네. 꿈도 꾸지 마. 남편은 제 동생에게 막말을 퍼붓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훔쳐야만 했어요. 그깟 700만 원 때문에 남편에게 사정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날 주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리는 내내 팔짱을 끼고 매섭게 쏘아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죠.
어디 근본 없이 친정일에 시댁돈을 끌어다 쓰려고 들어. 내가 예식장 바닥에서 푼돈 좀 만진다고 감히 내 귀한 아들 피 같은 돈을 축내려고 그래. 아주 뼈대 없이 잘한 티를 내요. 시어머니의 독설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제 이름으로 이자가 비싼 돈을 빌려서 동생에게 700만 원을 쥐어주었죠. 그리고 2달 뒤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 살던 얄미운 시누이가 덜컥 2번째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상대는 꽤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라며 시댁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선이 끌렸어요.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출금 5천만 원.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인가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 박유진. 바로 얄미운 시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동생 전세금 700만 원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고 핏대를 세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 여동생 시집 가는 데에는 빚까지 끌어다 5천만 원을 턱하고 갖다 바친 겁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쥔 채 저는 숨죽여 울다 이내 조용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꾹꾹 참고 살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밥상, 저는 국을 떠먹는 남편의 낯짝을 빤히 바라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끝내주마.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밥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진이의 재혼 준비를 돕겠다며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저희 집에 주무신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제가 밤새 어떤 지옥 같은 마음으로 지새웠는지 꿈에도 모른 채 찌개를 푹 떠먹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화려한 금가락지를 낀 손으로 연신 입을 가리며 호호 웃으셨죠. 아유, 우리 유진이가 사주에 남편 복이 터졌다더니 그 말이 기가 막히게 딱 맞지 뭐니? 그러니까요. 이번 매제될 사람은 회사를 2개나 굴리는 대표라면서요? 말도 마라. 예물도 어찌나 으리으리한 걸로 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 내 입이 다 안 다물어지더라니까. 2 사람의 그 화기애애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썩은 물이 왈칵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밥알을 세듯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도저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본 그 충격적인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왜? 찌개 간이 기가 막히네. 엄마가 해준 된장이라 그런가 아주 꿀맛이야. 남편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우적우적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당신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 온 거 봤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던데. 제 입에서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찌개를 떠먹던 숟가락을 허공에 멈추고 저를 표독스럽게 흘겨보았죠. 남편은 그제야 밥 처먹던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쥐뿔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뻔뻔하게 목소리를 턱 높이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거 유진이 줬어.
신우이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따, 아침부터 참 피곤하게 구네. 내 여동생 재혼이잖아.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해서 상처가 큰 앤데 두 번째는 오빠가 돼서 길을 팍팍 살려줘야지. 남편은 마치 제가 억지 트집을 잡는다는 듯이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매제될 사람이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며 그런 빵빵한 집안에 시집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 오빠로서 체면은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당당하기 짝이 없는 그 태도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여보, 2달 전에 우리 동욱이 장가 갈 때는 전세금 7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억울함과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처가에 돈 대주는 거 절대 아니라고 당신이 길길이 날뛰었잖아. 우리도 대출 갚기 바쁘다며. 아, 그 퀴퀴 묵은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내 동생한테는 단돈 700만 원도 아깝다더니 어떻게 당신 여동생한테는 통장까지 탈탈 털어서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들이 덜그럭거리며 부딪혔죠. 아!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제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돈 타령이야. 감히 누굴 갖다 붙여? 야, 내 흑수저 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수준이 같냐? 내 동생이랑 같냐고. 그 말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이기적이고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충격을 받아 멍하니 굳어있자 옆에서 혀를 끌끌 차고 있던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나섰습니다. 아유, 얘 억지 부리는 것 좀 봐라. 어디 감히 우리 유진이랑 내 뼈대 없는 친정 동생을 비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롱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유진이는 이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외제차 타고 떵떵거리고 살해야. 내 남동생은 그깟 삐뽀삐뽀 불이나 끌어다니면서 푼돈이나 구걸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급을 맞춰?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다. 시어머니의 주둥이에서 튀어나온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며 윙윙거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직업을 두고 저런 천박한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매일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제 착하고 성실한 동생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던 제 핏줄을 똥개만도 못하게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콧방귀를 뀌는 남편. 저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면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억지 웃음으로 넘기고 시누이의 비위를 맞추며 뼈 빠지게 일했던 10년. 착한 며느리가 되면, 군말 없는 아내가 되면 언젠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멍청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기 좋은 호구이자 예식장에서 굽신거리며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틀려?
오빠로서 내 동생 기 살려주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남편이 제 침묵을 비웃으며 다시 한번 이죽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너 지금 쪼개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실성했어? 어디서 눈가를 그렇게 똑바로 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슴을 탁탁 치며 호통을 쳤지만 저는 더 이상 한없이 작아지던 예전의 이지연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 동생이랑 당신 동생이랑은 다르지. 다르고 말고. 제가 예상외로 고분고분하게 수긍하자 남편은 그제야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알아들었으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밥이나 마저 처먹어. 나 오늘 회의 있어서 출근 일찍 해야 해. 그래, 알았어. 얼른 먹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들을 하나씩 싱크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기가 꺾여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밥을 푹푹 떠먹으며 다시 화기애애하게 신우이의 재혼식 하객 명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을 3개 틀어놓았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두 인간의 떠드는 소리가 묻혀버렸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해서 매일 밤 눈물 찢던 빙신 같은 이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매서운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지요. 당신들 말이 맞아. 우리는 급이 다르지. 당신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가족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버러지들이니까. 그래, 이제 진짜 끝이다.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하며 손이 뻘개지도록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그릇을 씻어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구석에서 제가 완벽하고 상냥한 아내를 연기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 저는 철저하게 가짜 가면을 썼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댁 식구들의 입맛에 딱 맞는 완벽하고 굽실거리는 호구 며느리이자 노예 같은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남편의 구두부터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꼬리곰탕을 한가득 푹 고아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심지어 얄미운 시누이 유진이에게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도톰한 돈 봉투까지 하나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화장품이라도 좋은 거 사서 발라요. 제 돈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든 유진이는 콧소리를 내며 밥맛 떨어지게 웃었죠. 어머, 새언니 웬일이야? 고맙게 잘 쓸게. 역시 우리 오빠가 길을 팍 꺾어 놓으니까 언니도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하네. 시어머니도 곁에서 팔짱을 끼고 거들며 아주 오만방자하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 것이지. 여자는 그저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시댁에 기어다니며 복종하는 게 최고 미덕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성민이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거 봐. 당신도 맘먹고 하니까 얼마나 잘해? 진작에 그렇게 우리 엄마랑 유진이한테 기고 들어왔으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겠어. 응, 여보 말이 다 맞아. 앞으로는 내가 시댁에 더 잘할게. 저는 빙그레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제 손길을 당연하다는 듯이 넙죽 받아들였죠. 하지만 남편이 돼지처럼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새벽,
저는 작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과 계산기를 꺼내놓고 지난 10년 동안의 돈 흐름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와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밤새 샅샅이 뒤졌습니다. 계산기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려왔지요. 시어머니 효도 관광 보내드린다고 몰래 빼간 돈 8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기념이라며 최고급 골프채 사준 돈 300만 원. 유진이 첫 번째 결혼식 때 축의금 명목으로 준 1,500만 원. 유진이가 이혼하고 우울증 걸렸다고 위로금으로 챙겨준 500만 원. 유진이가 미술학원 차린다고 할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준 2천만 원. 그리고 이번 재혼 축의금으로 바친 5천만 원까지. 지난 10년 동안 남편 놈이 제 눈을 속여가며 시댁에 몰래 갖다 바친 돈을 모두 합치니 무려 1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 친정 부모님 제사나 남동생에게 들어간 돈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없었죠. 세상에 1억 100만 원이라니. 저는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심장이 갈기갈기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여고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 혜진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좀 도와줘. 나 더는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어. 친구는 제 떨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심각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증거를 철저하게 모으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20만 원 남짓한 돈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관리비였죠. 우리 집도 아닌데 남편 이름으로 3년째 관리비를 내고 있다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더러운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눈치가 빠르고 일 처리가 확실한 제 직장 후배 미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나야, 내가 지금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주소에 누가 사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며칠 뒤 퇴근 무렵 미나가 굳은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실장님, 이거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나란히 오피스텔에서 걸어 나오는 두 남녀. 한 남자는 분명히 제 남편 성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있는 젊고 예쁜 여자.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부하 직원 최유라 대리였습니다. 가끔 남편 회사 모임이 있을 때 인사도 나누었던 생글생글 여우같이 웃던 바로 그 낯짝이었죠. 다른 사진 속에서는 두 사람이 역겹게 손을 잡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빼버린 남편의 손에는 오피스텔 열쇠가 짤랑거리고 있었고요. 미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실장님, 저 두 인간 벌써 2년째 저기서 두 집 살림 차리고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은 저 쓰레기들이 진짜 부부인 줄 알더라고요.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귓가에서 B-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쳤죠. 남편 놈은 2년 동안이나 제 눈을 똑바로 속이고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제 친동생 전세금 700만 원은 그렇게 아깝다고 핏대를 세우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말입니다. 자기 여동생한테는 5천만 원을 턱 퍼주고 밖에서는 어린 년과 희희낙낙하며
제 피 같은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니. 실장님 괜찮으세요? 놀란 미나가 급히 물을 떠왔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등신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쏘가 넘어갔는지,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맹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올려다보았죠.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붓고 핏발이 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았어요. 모든 구역질 나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던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차갑게 올라갔죠. 그래 괜찮아. 돈에 미친 시댁 버러지들과 딴 살림 차린 발정난 남편. 이제 아주 제대로 숨통을 끊어줄 완벽한 무기가 생겼으니까. 저는 손끝에 남은 물기를 탁탁 털어내며 다시 한번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차갑게 웃음을 지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아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신우이 유진이의 재혼 상대로 나타난 그 잘난 사장님부터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명색이 서울에서 제일 가는 예식장의 총괄 실장 아닙니까? 제 직업 특성상 주변에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부터 뒷조사에 빠삭한 사람들까지 인맥이 꽤 넓었거든요. 저는 퇴근길에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상냥하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예식장에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신랑분 신분증 사본이랑 기본 인적사항이 좀 필요해요.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정 대표님 엄청 바쁘신 분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인정보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언니니까 내가 특별히 알아서 보내줄게. 그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획 빼서 들고는 쩌렁쩌렁하게 소리치셨죠. 아, 우리 귀한 사위 될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아주 귀하시고 돈도 썩어나게 많은 분이니까 너도 예식장에서 행여나 실수하지 않게 똑바로 준비해라.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전생에 덕을 쌓았으면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겠니? 너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으리으리한 재력이니까 식장 음식부터 꽃 장식까지 최고급으로 싹 다 맞춰놔. 네, 어머님. 아주 특별하게 평생 잊지 못할 예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픽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콧대를 세우며 보내온 남자의 정보를 곧바로 제 친구 강 변호사에게 넘겼지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아, 너 지금 주위에 사람 없니? 내 말 잘 들어. 응. 혜진아, 나 혼자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희 신우이가 만난다는 그 정 대표라는 작자 말이야. 완전 껍데기뿐인 악질 사기꾼이야. 뭐? 사기꾼이라니? 회사 대표라던데. 친구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실들은 그야말로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칭 중소기업 대표라던 그 남자는 현재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본처와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살고 있을 뿐
서류상으로는 이혼 도장도 찍지 않은 상태였죠. 게다가 똘망똘망한 초등학생 자식까지 둘이나 딸려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회사 2개나 굴리는 대표라는 건 맞아? 제가 기가 막혀서 묻자 친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회사? 이미 3달 전에 쫄딱 망해서 부도 처리된 지 오래야.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고.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여자 3명한테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돈을 뜯어낸 정과 이범이야. 순간 저는 오한마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침을 튀기며 하던 꼴값 떠는 자랑이 뇌리를 스쳤거든요. 어머, 우리 사위가 이번에 사업을 더 크게 늘린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4천만 원이나 턱 보태줬지 뭐냐? 여자가 그 정도 내조는 해야 듬직한 사장님한테 꽉 차게 사랑을 받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을 내리깔며 훈계하던 그 4천만 원. 유진이가 자기가 운영하던 미술학원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갖다 바친 그 돈은 고스란히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지금 유진이의 미술학원 명의까지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중이었죠. 친구는 당장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기꾼을 경찰에 쳐넣어야 한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놈은 지난 몇 달 동안 동네방네 온 친척과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허영을 넘어서서 돈 많고 잘난 사위를 얻었다며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개돼지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인간들에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준다고 한들 제게 고마워할 종자들이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질투가 나서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린다며 제 머리채를 잡고 발광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 기왕 썩어 문드러진 거 가장 화려한 곳에서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놔두자. 허영심에 찌든 그 주둥이가 부끄러워서 평생 밖으로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일 것이다. 저는 끓어오르는 통쾌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제 이름으로 된 예금과 적금을 모조리 깼어요. 남편놈의 더러운 손에 단돈 10원 한 장 뺏기지 않도록 제 목숨 같은 딸 예나 명의로 만든 안전한 통장에 모든 자산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와서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의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장님, 저번에 눈여겨봤던 그 작은 아파트 오늘 당장 계약할게요. 저와 예나 단둘이서 새롭게 출발할 아담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남편 몰래 계약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어찌나 상쾌하던지요. 제 가방 안에는 친구가 꼼꼼하게 작성해준 이혼 소송 서류가 아주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향한 곳은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지난 몇 년간 회사 거래처에서 몰래 뒷돈을 챙긴 장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죠. 과거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 남편 가방에서 우연히 굴러떨어진 수첩을 보고 혹시나 해서 몰래 복사해 두었던 자료였습니다. 이거 가장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분 이름이랑 주소는 어떻게 적을까요? 창구 직원의 물음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익명 제보라고만 적어주세요. 수신이는 남편이 다니는 제약회사의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봉투가 우체국 직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자산도 안전하게 지켜냈고 아이와 살 집도 구했고 사기꾼 신랑의 끔찍한 증거도 전부 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놈의 밥줄을 끊어버릴 회사 고발장까지 깔끔하게 처리했죠. 모든 무기가 제 손안에 완벽하게 쥐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오랜만에 그 어느 때보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얄미운 시누이 유진이의 두 번째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총괄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최고급 예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화려한 꽃 장식으로 번쩍거렸지요. 허영심에 찌든 시댁 식구들이 뿌린 청첩장을 받고 몰려든 하객만 무려 500명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한복을 쫙 빼입고 온몸에 금붙이를 주렁주렁 매단 채 로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입은 귀에 걸려서 하객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꼴값 떠는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죠.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사위가 회사를 2개나 굴리는 대단한 회장님 아니겠어요? 우리 유진이가 어찌나 복이 터졌는지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서 시집을 다 가네요. 유진이 역시 비싼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전기를 찬 채 식장 안팎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하객들을 맞이하던 시어머니가 바쁘게 지나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며느리. 네, 어머님. 우리 귀한 딸내미 시집가는 날이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라. 너는 이런 데서 굽신거리며 안내나 하는 천박한 주제니까 괜히 며느리랍시고 나대지 말고 저기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어머님, 오늘 오신 손님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결혼식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말의 진짜 뜻을 알리 없는 시어머니는 콧대를 잔뜩 높이며 획 돌아서 버렸지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화려한 식장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성민이는 가족들이 앉는 제일 앞줄 혼주석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 임원들과 거래처 사장님들도 잔뜩 불렀는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도 자리에만 앉으면 휴대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와 정신없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쪼개고 있었죠. 식장에 오지도 않은 그 뻔뻔한 상간녀 유라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뒤에 서서 그 모든 역겨운 꼴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드디어 식장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결혼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가짜 사장님 신랑이 당당하게 입장했고 이어서 유진이가 우아하게 걸어들어와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활기차게 소리쳤죠. 귀한 시간 내주신 하객 여러분, 예식에 앞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앞쪽의 대형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 신랑과 유진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달콤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하객석에서는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딱 10초 뒤 지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하던 음악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에 시뻘건 도장이 쾅 찍힌 서류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나타났지요. 바로 사기꾼 신랑의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뚜렷한 글씨로 혼인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한 그 순간 화면이 바뀌며 수척한 얼굴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아직 저 인간 아내예요. 이혼 도장 찍어준 적도 없는데 딴 년이랑 결혼을 한다니요? 게다가 우리 애들이 둘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런 천인공노할 짓을 합니까? 본처에 피 맺힌 절규가 쩌렁쩌렁하게 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곧이어 신랑이 떠벌리던 회사가 이미 석 달 전에 쫄딱 망했다는 부도 처리 증명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랑이 유진이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들에게 보냈던 구역질 나는 사랑 고백 문자들까지 줄줄이 폭로되었죠. 마지막으로는 사기 전과 이범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화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500명이 모인 식장 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신랑이 애딸린 사기꾼이라고? 하객석에서 비명과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사기꾼은 낯짝이 시체처럼 허옇게 질리더니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쏜살같이 식장 뒷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혼주석에 거드름 피우던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발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우리 귀한 사위한테 이런 미친 장난을 친 거야?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식장 뒤편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투우장에 미친 소처럼 달려왔습니다. 너 인연, 내가 이런 짓 했지. 우리 집안 잘나가는 꼴을 못 봐서 내가 질투가 나서 이따위 수작을 부린 거지. 시어머니가 핏발선 눈으로 제 머리채를 다 잡아뜯을 듯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허공에서 꽉 낚아챘습니다. 어딜 감히 손을 올리세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집안을 망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놈이 집안을 망친 거겠죠. 제 탓하기 전에 저 화면이나 마저 쳐다보시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화면이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성민이의 낯짝이 대문짝만하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어머, 저거 박성민 팀장 아니야? 하객석에 앉아있던 남편 회사의 상사들과 거래처, 사장들이 일제히 손가락질을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앳된 얼굴에 상간녀 유라와 팔짱을 꼭 끼고 오피스텔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두 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대낮부터 역겹게 입을 맞추는 사진도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화면 위로는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보냈던 소름 끼치는 문자 내용이 커다랗게 자막으로 떠올랐어요. 유라야, 우리 딱 10년만 참자. 내 마누라 돈 벌어오는 호구 기계잖아. 애 좀 크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알거지로 쫓아낼 테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자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법인 카드를 몰래 긁어대며 평일에 모텔과 호텔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결제 내역 수십 건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낯빛이 흑빛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누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라고.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팔을 휘저었지만 남편 회사의 상무님과 부장님은 이미 벌레 보듯 싸늘하게 얼굴을 굳힌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역겨운 이중생활이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자기 직장 상사들 앞에서 아주 완벽하게 까발려진 것이죠.
시어머니는 화면 속 금쪽 같은 아들의 불륜 증거를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짐승들 울음소리로 어수선하던 식장 안이 제 구두 발소리에 조금씩 조용해졌죠. 저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객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500명의 당황한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는 이 예식장의 총괄 실장이자 방금 전 화면에 나온 불륜남 박성민의 아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랑은 악질 사기꾼으로 밝혀져 쥐새끼처럼 도망을 쳤고 제 남편 역시 제정신이 아닌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이와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아주 통쾌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예식은 이것으로 전면 취소합니다. 내주신 축의금은 식장 입구에서 제가 이런 한 푼 빠짐없이 전액 환불해 드릴 테니 모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말에 쓰레기들 쇼 보시느라 헛걸음하게 해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는 인사를 깍듯하게 마치고 마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남편 놈과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유진이를 뒤로 한 채 식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아주 통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500명의 하객 앞에서 그 잘난 시댁은 아주 처참하고 완벽하게 개망신을 당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은 제가 식장에 있는 동안 이미 짐을 싹 빼서 새 집으로 옮겨둔 상태였어요. 어린 딸 예나의 손을 꼭 잡고 새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벅찬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둘이서만 사는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딸아이를 저는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응. 우리 예나 이제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예쁜 집에서 엄마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아이를 씻겨 작은 방에 재워놓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지금쯤 남편은 텅 빈 옛날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를 잃은 차가운 공기만 맴돌고 있겠죠. 아, 물론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놓여 있을 테고요. 저는 어젯밤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던 서류 뭉치들을 하나하나 기분 좋게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시퍼런 도장이 찍힌 이혼 소송 소장을 가지런히 넣어두었죠. 두 번째 봉투에는 남편이 밖에서 어린 년과 뒹굴며 쓴 카드 결제 내역과 두 집 살림 사진들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남편이 제 눈을 속여가며 시댁 식구들에게 몰래 갖다 바친 1억 100만 원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봉투였어요. 네 번째 봉투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뒷돈을 챙긴 장부를 본사 감사실에 넘기고 받은 고발 접수증을 넣어두었죠.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남편의 상간녀, 그 유라 남편에게 제가 몰래 증거를 보내서 시작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서류들 맨 위에는 제가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지요. 당신이 그랬지. 내 동생이랑 당신 동생이랑 같냐고? 맞아. 우리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판 남처럼, 아니 철천지원수처럼 지내보자. 밤 10시가 넘어가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찌질한 남편이었죠.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가 아주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화면만 내려다보았어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곧바로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당장 어디야? 집구석 꼴이 왜 이래? 처음에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치는 문자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문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에 찌른 거야? 나 내일 아침에 감사실로 불려가게 생겼어. 상무님이 나 당장 해고하겠다고 난리치는데 당신이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여보, 유라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장 보낸 거 이거 뭐야? 나 진짜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문자만 봐도 남편이 식탁 앞에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구는 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 실려가셨고 유진이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가 있어, 진짜야.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나 피가 말라 죽을 것 같아. 문 좀 열어줘, 제발.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4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47, 48, 49 그리고 마침내 50통.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죠. 새언니, 방금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언니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놔? 유진이의 원망 섞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가 망친 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저는 싱크대 찬장에서 깨끗한 유리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조금 따라서 거실 창가로 다가갔죠.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제 발밑으로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엎어놓은 휴대폰은 여전히 미친 듯이 진동하며 시퍼런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 새벽에 부재중 전화 50통을 바라보며 제가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꾹 눌러서 꺼버렸습니다. 지독했던 진동 소리가 멈추고 새 집에는 아주 평화롭고 달콤한 고요가 찾아왔지요. 포도주를 한 모금 머금자 입안 가득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밟고 비웃었던 인간들은 지금쯤 생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겠지요. 저는 이 통쾌한 기분을 만끽하며 아주 깊고 단잠에 빠져들 작정입니다. 달콤하고 평화로웠던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댁 식구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부터 미친 듯한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오전 10시쯤 제 딸 예나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학교 정문까지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예나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선생님,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학교 보안 요원분들께 제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인간들에게 아이를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이사하기 전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미리 사정을 설명해 두었거든요. 가정폭력과 불륜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니 절대 남편놈이나 시댁 식구들이 아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단단히 조치를 취해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아침 학교 앞이 아주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학교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다가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 핏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아? 그 독한 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고 내 손녀까지 빼돌렸어.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동네 학부모들이 그 꼴을 빙 둘러서서 다 구경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며 그렇게 교양 있는 척 고상한 척을 떠시더니 스스로 늙은 얼굴에 똥칠을 제대로 하신 셈이죠. 시어머니의 공격이 허무하게 끝나자 이번에는 유진이가 직접 제 직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예식장 1층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미친 여자가 나타났죠. 이지연 당장 기어 나와.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당장 나와서 내 돈 물어내. 어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는 온데간데 없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유진이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제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번쩍 치켜들었지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우리 예식장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유진이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아, 이거나. 야, 내가 사람이야? 질투가 나서 남의 결혼식을 그렇게 짓밟아? 내가 그딴 영상만 안 틀었어도 나 그 사람이랑 혼인 신고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어. 유진이의 억지스러운 발악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그 사기꾼 이미 아가씨 돈 4천만 원 들고 새벽에 야반도주했다면서요? 제가 안 말렸으면 아가씨는 지금쯤 사기꾼의 두 번째 첩년이 돼서 미술학원까지 다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인가요? 제 말에 유진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거품을 물고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이미 예식장 대표님께 어제 있었던 사기꾼 소동을 싹 다 보고해둔 상태였거든요. 대표님은 오히려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며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실장 아주 대처를 훌륭하게 잘했어. 우리 예식장에서 사기꾼의 결혼을 막아냈다고 언론에 살짝 흘리면 오히려 고객을 지켜주는 정직한 예식장이라고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야. 대표님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장님이 곧바로 경찰에 업무 방해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한 경찰들이 난동을 부리는 유진이의 양팔을 붙잡고 경찰차로 질질 끌고 갔지요. 오빠, 우리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유진이는 경찰차에 타면서까지 발악했지만 저는 그저 손을 흔들어주며 우아하게 돌아섰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공격이 다 막혀버리자 마지막으로 나선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놈 뒤에 숨어서 점잖은 척만 하시던 시아버지가 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몹쓸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 오후에 친정 엄마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연아, 사돈어른이 방금 전화를 하셔서는 나한테 온갖 쌍욕을 다 하시더라. 너 같은 딸을 낳아서 자기 집안을 다 망쳐놨다고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던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저번에 깔아준 앱으로 통화 녹음 다 됐어? 응. 내가 혹시라도 시댁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녹음 버튼부터 누르라고 해서 꼼꼼하게 다 녹음했지. 엄마 너무 잘했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친정 엄마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저급한 욕설과 협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친구 혜진이에게 이 녹음 파일을 넘기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자비 없이 추가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마저 경찰서에 뻔질나게 불려다니며 고개를 푹 숙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남편놈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남편에게서 아주 구구절절하고 처참한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감사실에서 뒷돈 받은 거랑 법인 카드 긁은 거 다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한대. 게다가 유라 남편이 나한테 바람피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 유라는 나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나한테 죽자 살자 매달리고 우리 엄마는 충격받아서 몸져 누우셨어. 유진이 미술학원도 빚쟁이들한테 몽땅 넘어가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면서 살게 제발.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제 입가에는 아주 진하고 통쾌한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에서 뒷돈 6천만 원을 챙기고 딴 살림 차리느라 법인 카드를 3천만 원이나 긁어댄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지요. 하루아침에 번듯한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찰에 불려가 감옥에 갈 처지가 된 겁니다. 게다가 그토록 끼고 돌던 어린 상간녀 유라 역시 이혼을 당하고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찰거머리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신세가 되었고요. 시댁 집안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헛된 허영심에 빠져 살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제 복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남편놈에게서 제 목숨 같은 딸 예나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제가 흘린 피눈물만큼의 위자료를 남김없이 뜯어내는 진짜 전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남편놈의 꼴은 아주 볼만했지요. 회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쫓겨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느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했으니 피가 마를 대로 말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뻔뻔한 인간들은 재산 분할은 양보하더라도 아이 양육권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발악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화병으로 알아누웠다던 시어머니까지 기어코 법정에 나타나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판사님, 저 독한 년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아들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는 당연히 뼈대 있는 친가에서 키워야죠. 제가 명색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어디 저렇게 돈에 환장해서 남편 등에 칼을 꽂는 천박한 핏줄 밑에서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예나는 제가 번듯하게 키울 겁니다. 재판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헛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놈 역시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거들었죠. 판사님, 저 미친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제 직장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비록 실수를 좀 했지만 우리 딸한테만큼은 끔찍한 아빠였습니다. 애를 뺏기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제 옆에 앉은 변호사 친구 혜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혜진이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재판장을 향해 묵직한 서류 뭉치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요. 판사님, 방금 저쪽에서 아이에게 끔찍한 사랑을 주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는데요. 저희 측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집안 거실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녹음기 파일이었죠. 예나야, 할머니가 누누이 말했지. 너희 엄마는 시댁을 아주 벌레같이 아는 몹쓸년이야. 어디서 예식장 문 앞에서 굽신거리며 푼돈이나 구걸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는 절대 커서 저런 근본 없는 엄마처럼 천박하게 살면 안 된다. 녹음기에서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법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지요. 이어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야, 이해나. 너희 엄마는 우리 오빠 피 같은 돈이나 뜯어먹는 기생충이야. 너도 나중에 커서 너희 엄마 같은 쓰레기랑은 절대 어울리지 마. 예나 앞에서 대놓고 제 욕을 퍼붓던 유진이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판사님의 미간이 아주 차갑게 찌푸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남편 박성민 씨의 지난 2년간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남편은 일주일에 평균 2시간도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나갔지만 사실은 상간녀가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머물렀지요. 자신의 친딸을 속이고 어린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린 인간이 과연 양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 순간 화면에 남편놈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띄워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 아닙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밖으로 돈 건 맞지만 애한테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남편이 저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상담 선생님의 일지입니다. 아이는 이미 끔찍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읽어내려간 상담 일지의 내용은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할머니랑 고모는 자꾸 저를 앉혀놓고 엄마 욕을 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빠 집에는 절대 가기 싫어요. 우리 엄마랑만 단둘이 살고 싶어요.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참았던 피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착하고 여린 예나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악마 같은 할머니와 고모가 제 엄마를 벌레처럼 욕하는 걸 들으면서 그 작은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지 생각하니 피가 솟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속마음이 낱낱이 공개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독한 년이 우리 예쁜 손녀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게 분명해요. 하지만 판사님은 단호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아이의 진심은 본 재판부가 직접 만나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재판이 있기 며칠 전 판사님이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따로 조용히 예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랑만 살게 해 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판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박성민 씨는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양육을 책임질 경제적, 도덕적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이 본인이 아버지와 조부모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아내 이지연 씨가 안정적인 수입과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아내 이지연 씨에게 지정합니다. 남편 박성민 씨는 매월 말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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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한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남편 놈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지요. 저는 그 처참하고 꼴 좋은 모습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온 이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당당하게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식탁에 올리자 예나가 쪼르르 달려와 제 허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재판 다 끝난 거야?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아직도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따뜻한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예나 억지로 그 무서운 할머니 집에 안 가도 돼. 엄마랑 둘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행복하게만 살면 돼. 제 말에 예나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우리 둘이 사는 거지? 만세. 우리 엄마가 최고야.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모든 더러운 서름과 고통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부서져라 꽉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벌인 처절한 피해 전쟁에서 저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 놈의 숨통을 마저 꽉 조여버리는 마지막 재산 분할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 양육권을 쟁취해 온 뒤 곧바로 재산 분할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읊어주시는 판결문은 그야말로 제 10년 묵은 체증을 싹 씻어내려주는 시원한 사이다 그 자체였지요. 판사님은 남편이 제 눈을 속이고 시댁에 몰래 퍼다 바친 1억 100만 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남편 박성민 씨가 아내 몰래 시댁으로 빼돌린 비자금 1억 100만 원은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아내 이지연 씨의 몫으로 온전히 계산합니다. 거기에 남편이 더럽게 바람을 피운 대가로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뒹굴었던 그 상간녀 유라가 물어내야 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합치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던 아파트와 예금 통장, 심지어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받은 남편의 퇴직금까지 대부분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판결을 듣던 남편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미친 듯이 발악을 했어요. 아니, 판사님, 저 독한 여자가 재산을 싹 다 가져가면 저보고는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판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꾸짖으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저지른 추악한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 놈이 제 앞을 가로막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반씩 나누자. 나 진짜 수중에 돈 10원 한 장 없어. 저는 남편의 더러운 손을 벌레 떼어내듯 탁 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여동생한테 떵떵거리며 5천만 원 턱 퍼줄 때 그 잘난 기백은 어디 갔어? 이제 당신 늙은 어머니한테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평생 찌질하고 비참하게 살아. 남편은 사색이 된 채 법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바늘구멍만 한 동정심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법의 심판이 끝나고 들려온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떵떵거리던 사위가 사기꾼으로 밝혀지고 아들마저 빈털터리가 되자 화병이 나서 자리에 알아누우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쫓기듯 변두리 낡은 새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유진이는 사기꾼에게 뜯긴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미술학원 문을 닫아야만 했지요. 콧대 높게 명품만 휘감고 다니던 유진이는 이제 빚쟁이들을 피해 시어머니 좁은 집에 얹혀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돈을 들고 날랐던 가짜 사장님은 며칠 안 가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놈 역시 경찰에 넘겨져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행유예를 받아 간신히 감옥살이만 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듯한 제약회사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공장에 간신히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아서 매달 우리 애나 양육비 100만 원을 뜯기고 상간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까지 할부로 갚느라 숨통이 쾅 막힌 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뿌린 끔찍한 씨앗을 스스로 아주 톡톡히 거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인연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난 며칠 뒤 드디어 제 남동생 동욱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듬직한 신랑이 된 동생은 세상 누구보다 멋진 모습이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친정 부모님이 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착한 딸,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게 참고 살았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부모님의 따뜻한 눈물에 저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동생 동욱이가 제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말했지요. 누나는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누나 인생만 재미있게 살아.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알았지?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니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좋은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직장에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대표님이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연 실장, 오늘부로 우리 예식장의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사원으로 시작해 실장까지 올라온 것도 감지덕지인데 부사장이라니요. 동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죠. 대표님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실장이 지난번에 사기꾼 신랑을 단박에 쫓아낸 사건이 우리 바닥에
아주 쫙 퍼졌어. 덕분에 우리 예식장이 고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직한 곳으로 소문이 났지 뭐야. 이 실장 같은 유능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얼굴이지. 앞으로도 우리 예식장 잘 부탁해. 후배 미나를 비롯한 동료들이 제자리로 몰려와 축하 꽃다발을 안겨주고 행가래를 칠 듯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에게는 예식장 문 앞에서 비위나 맞추는 하찮은 여자로 짓밟혔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보다 빛나고 인정받는 최고의 실력자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아주 눈부시고 찬란한 보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폭풍우가 우리 삶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제 목숨보다 귀한 딸 예나는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에서 매일매일 천국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면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부서지며 한 폭의 그림처럼 창문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저를 벌레처럼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도 툭하면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발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 소리와 예나의 까르르 넘어가는 맑은 웃음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주말마다 두 손 무겁게 맛있는 반찬을 잔뜩 싸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십니다. 우리 예쁜 똥강아지 할머니가 예나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왔어. 부모님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늘지던 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환한 웃음꽃만 활짝 피어 있지요. 얼마 전에는 듬직한 제 남동생 부부와 함께 제주도로 다 같이 가족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동생 동욱이는 든든한 삼촌이 되어서 예나를 목마 태우고 맑은 바닷가를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친정 엄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야 얼굴이 아주 환하게 피었네. 내가 웃고 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소원이 없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짜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는 법을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식장 부사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를 쳐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볍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예나를 깨끗하게 씻겨서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거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죠.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며 징징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찬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번호, 아니 아주 익숙하지만 역겨운 이름이었거든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새벽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를 남겼던 끔찍한 쓰레기였죠. 하지만 오늘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는 딱 한 통뿐이었습니다. 전화를 아예 무시해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의 목소리를 들어도 제 심장이 요동치거나 덜컥 겁이 날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제가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찌질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바싹 마른 낙엽처럼 쩍쩍 갈라지고 잔뜩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잘 지내고 있어? 할 말 있으면 용건만 짧게 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 차가운 대답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지연아,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그동안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했어. 지방에 있는 쥐꼬리만 한 공장 다니면서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 월급 타면 양육비 주고 위자료 할부로 갚느라 수중에 남는 돈이 10원 한 장 없어. 유라 그 미친년은 내 돈 다 떨어지니까 벌써 짐 싸서 다른 놈 만나 도망가 버렸어. 저는 남편의 처참한 꼴을 귀로 들으며 속으로 아주 시원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좁은 새방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셔. 유진이는 빚쟁이들 피해서 밤에만 몰래 일하러 나가고 집구석이 아주 생지옥이야. 엄마가 당신같이 착하고 호구 같던 며느리가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내 무릎을 부러뜨려서라도 싹싹 빌고 다려오라고 매일 우셔. 지연아, 나 진짜 개과천선했어. 나 우리 예쁜 예나 아빠잖아. 우리 세 식구 다시 옛날처럼 살자. 내가 평생 당신 발바닥 할려주면서 머슴처럼 살게. 구구절절 이어지는 그 구차하고 더러운 변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부재중 전화 쉰통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웃었지만 지금은 그저 이 찌질한 인간의 밑바닥이 너무나도 우습고 통쾌해서 맑은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박성민 씨, 저는 아주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오늘 밤 당신 전화 쉰통을 안 받으면서 왜 조용히 웃었는지 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벌벌 떠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침 밥상머리에서 나한테 숟가락 집어 던지며 그랬죠. 내 흑수저 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수준이 같냐고. 맞아요. 우리는 질이 달라요. 당신 식구들이랑 내 식구들은 핏줄부터가 다른 버러지들이죠. 나는 그 개소리를 듣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남보다도 못한 쓰레기라는 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랑 나는 생판남입니다. 아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오물 덩어리지요. 예나 아빠라는 소리 더러운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아이 양육비나 매달 밀리지 말고 똑바로 입금하세요. 아,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는 미련 떨며 구걸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전화벨 울리면 그땐 얄짤없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끊을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뚝 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번호를 내 휴대폰에서 영원히 수신 차단해버렸지요. 가슴속 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찝찝한 먼지 한 톨까지 시원한 강바람에 훅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나가 있는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자 책상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던 예나가 저를 보며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책 재미있게 읽었어? 우리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제 아이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신나게 대답했지요. 엄마, 나 엄청 커다란 피자 먹고 싶어. 고기 잔뜩 올라간 피자. 저는 아이의 동그란 코끝을 톡 치며 마주보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나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오늘 다 사줄게. 배 터지게 다 먹자.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한강 물결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며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바보.
같은 이지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 분신 예나와 든든한 가족,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진짜 눈부신 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생생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